네, 어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네. 지금,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가시죠. 그, 아까 여기서 이제 형식 체계라는 게 나오는데, 이 형식 체계가 이제 포멀한 어떤 시스템이고, 그게 안에는 이제는 어떤 기호 기반의 어떤 알파벳, 그리고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공리들, 그리고 이 공리기 어떤 이것들을 이제 변환하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확장도 하고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는 이런 어떤 추론 규칙들이 이제 이어져 가지고 그 형식 체계를 이루는데 거기에 이제 이 기호들에 이제 연결돼 있는 쭉이 이제 그게 이제 문자열이잖아요. 이 문자열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게 적격 문자열이냐, 웰포음드 된 어떤 문자열이냐, 아니면은 비적격, 일포음드, 잘 안 된, 폼 안 맞는, 신텍스가 안 맞는 뭐 이런 표현도 뭐 그냥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신텍스가 맞으면은 해석 가능한 게 되는 거고, 뭐 그냥 멋대로 써 있으면은 사실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비적격의 문자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중에 이제는 적격 문자열, 이제 어쨌든 문법의 어떤 포맷에 맞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이걸 갖고 이제 정리에 대한 어떤 수순을, 어떤 추론 규칙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 그 정리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정리에 들지 않는 비정리, 제 쪽에서 오늘 이제 비정리 쪽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규칙, 아까 그 추론 규칙으로 뭔가 도달이 불가능한 어떤 결과가 나지 않는 적격 문자열이지만 이런 어떤 생성이 되지 않는 이런 게 이제 비정리 영역이고 그 정리에서 규칙으로 도달 가능한 어떤 그게 이제 공리. 이제 여기서 도출된 도출이 돼서 딱 정리된 어떤 수식이나 이렇게 간단한 어떤 처음의 어떤 시작점 같은 게 도출이 되면 이제 공리가 되는 이런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리의 내용과 이 비정리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유한한 시간 내에서 해서 결정 절차를 가지게 되고 이 디시전 프로세스죠. 예. 그 결정 절차를 갖고 이거는 여기까지가 이제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바깥에서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그냥 추론 규칙에 의해서 추가도 되고 축소도 되고 막 이런 어떤 기계적인 일들만 일어나다가 이제 이 개념에 오면서 이제 해석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그게 이제 시스템 밖에서 부여를 하게 되고 기호의 개념을 넣게 되고 그리고 이 개념을 넣게 되면 문장이 되잖아요. 어떤 개념이 들어가면 얘는 이제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든 적격한 어떤 문자냐,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느냐. 근데 이러면 오케이. 아니면 해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폐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문장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해석한 어떤 개념과 현실 세계, 아니 실제화를 서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현실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현실 세계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대응하는 이런 해석과 실제가 서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해? 그러면 동형성을 가지고 있다. 구조가 어떤 보존되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치하지가 않아? 그러면 동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무의미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형성이 있는 애들을 가지고 결국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게 이제 형식 체계와 실제 세계의 정리는 이제 아까 도출된 거죠, 공리로. 그 비정리는 거짓, 뭐 정리는 됐지만 뭔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아닌 것으로 판별된 그런 것들이 비정리. 그래서 정리와 비정리가 둘 다 의미다라는 게 이제 큰 어떤 틀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고요.
오늘 이 3장에서는 소수대 합성수라고 하는 게 이제 소수라는 숫자하고 합성수가 나오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그 활자형 조작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활자형 조작이 뭐냐라는 것들인데 크게 이제 여섯 단계를 거쳐서 이제 활자형 조합이 일어나는데 여섯 단계의 기본 연산. 연산이죠, 연산. 혹시 우리 초등학교 때 연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같은 그거 생각하고 하세요? 아니시잖아요. 그냥 그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그 계산하듯.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식하는 단계가 있고 알파벳을 M이냐, I냐, U냐. 그 이게 뭔지 구별하는 거고 이제 그 집합 속에서 이제 어떤 기호를 이제 적는 거죠. 이제 더 규칙이 I로 끝나면 U를 붙인다라고 하는 이런 규칙이 있고 이 규칙에 따라서 I로 끝났네? 그러면 기계적으로 U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호가 생성이 되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세 번째는 그 기호 중에서 어떤 것이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복사한다. 그래서 규칙은 이렇게 되는 거죠. MX는 요 X를 하나 더 복사하는, 붙이는 거죠. 어? 그러면 IU가 있잖아요. 위에 IU가 있잖아요. M 뒤에 있는 두 개는 복사해야겠다. 그래서 IU, IU. 되게 기계적으로 하죠. 그리고 그 기호들 중에 어떤 것은 이제 삭제하는 거죠. 규칙은 이렇게 I 세 개가 되면은 삭제한다. 그렇죠? 그래서 삭제하고 그걸 U로 대체한다라는 거죠. 그럼 I 세 개가 있네요. M 세 개. 그럼 이걸 U로 I를 삭제하고 거기에다가 대신 U를 넣는다. 그리고 이제 규칙 또 하나는 그 I와 V 규칙 하나는 U가 두 개, U를 적고 또 U가 두 개인 경우는 삭제한다. U를 더 적고 U가 두 개인 거는 또 삭제한다. 그렇게 해서 그냥 또 삭제하는 거죠. 연산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젠 어떤 기호가 다른 기호와 동일한지 점검한다. 자, 이건 이제는 이거 적용정 점검해서 요 문자열이 요게 있는지 확인하고 같냐 뭐 하면서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적용 불가 뭐 어쩌고 같은지.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도출을 하는 거죠. 앞서 산출한 정리들의 목록을 유지하고 사용하기. 해서 이거 1단계 때 이런 게 나왔고, 요게 처음에 주어진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이고, 여기 어떤 내가 그 첫 번째 규칙에 의해서 만든 거, 두 번째 규칙에 만든 거, 세 번째 규칙에 의해서 만든 거,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정리라는 겁니다. 정리. 규칙에 의해서 한 거. 그게 이제 내가 이거 보면서 연산하고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연산. 연산이지 뭐 이게. 네, 그렇죠. 네, 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걸 표현해 보면 뭐 이렇게 그 여섯 가지의 연산만 있다라는 거고 이 연산이 결국 컴퓨터가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는 연산만 하잖아요. 음,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단계가 이제 그 첫 번째 그 패러그램에 나오는데 그게 의미하는 거 뭐냐? 형식 체계를 다루는 건 단순한 연산들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위에서 형식 시스템, 포멀 시스템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는 다 단순한 연산 조합이다. 의미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미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기호를 읽고 그냥 쓰고 복사하고 삭제하고 비교하고 뭐 이런 일만 한다는 거죠. 어, 이게 그 활자형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자를 가지고 연산하듯 붙이고 규칙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활자형 작업이다. 이해하셨죠? 활자형 작업이 뭔지?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덧셈의 형식화라고 하는 건데 TQ 체계가 나오죠. TQ 체계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 방향 지금 이 오른쪽 방향으로 봤을 때는 두 개, 2, T 더하기 세 개, 3, Q 이꼴 여섯 개에서 6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게 아니야? t가 타임스고, 그러니까 플러스가 예, 아니라 곱하기. 어, 여기선 더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더하기. 그러면 되게 안 맞잖아. 곱하기 예, 아닙니까? 덧셈, 더하기면은 5잖아. 아, 그러네요. 아, 안 맞네. 곱해야 6이지. 예, 그러네. 네.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그 2 times 3는 equal 6 이래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곱하기네. 네네, 곱하기로 돼 있네요. 곱하기. 이거 밑에 그럼 다 이상한 건데? 네, 거기 밑에 곱하기네요. 또 예. 2 플러스 1은 3은 또 더하기가 맞고. 이건 또 맞고, 그쵸? 예. 어? 아니, 네, 요거는 곱하기가 맞네요. 곱하기가 맞는데, 어, 네, 요거는 조금 제가 그 설명이 좀 이상하긴 하네. 어쨌든, 그, 이, 이, 이 체계가 보여주는 것은, 형식 체계 내부의 기호 조작만으로, 덧셈이라는 외부 의미를 캡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걸로 덧셈. 근데 왜 이것도 덧셈이라고 표현돼 있지? 음, 그러네요. PQ 체계가 덧셈이고, TQ 체계는 곱셈이네요. 그쵸? 음. 음, 뭔가. 이 체계 자체는, 하이픈, TQ, 조작 규칙만 알고, 이게 곱셈이죠, 곱셈. 곱셈이 뭔지는 모른다. 그러나, 동형 대응을 통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이 형식 체계의 정리들이 정확히 참인 이런 명제들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형식화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데 형식 체계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어떤 이 TQ 체계를 이해할 때 그냥 요, 형식의 조작만 가지고서 이제 의미가 나온다는 거죠.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정확한 참인, 덧셈 명제와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런 형식 체계에서 요런 의미가 도출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 형식책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지금 기호들의 어떤 나열이잖아요. 기호들의 나열인데 거기서 이런 의미를 도출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화의 얘기입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합성수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 TQ 요런 식의 이 TQ 체계를 정리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X는 1보다 크고, Y는 1보다 크고, 그러면 X 플러스 2는 2보다 크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Z라고 하는 거는 결국 2 이상인,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 원소가 2보다 크니까, 2 이상인 두 수의 곱, 이게 바로 Z는 이 합성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설명은 요 C, Z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C, Z가 이제는 뭐 2 곱하기 2가 4면 C, Z는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4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TQ 체계로 하면 요게 맞잖아요. 2 곱하기 6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X는 하나고 Y도 하나고 그러면 Z가 이렇게 된다.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것도 안 맞다고 그러고 정확히는 요거이면 이렇게 두 개씩 붙고
정리면 요거는 4가 되고, 그러면 C는 요것도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 우리는 계속 이제 요 부분을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숫자들. 사실 숫자들을 집중하고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앞에 어떤 형식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이 된다는 건데 이거 말이 좀 어렵다. 예, 당신은 이제 이런 어떤 지능 방식, 예, 이게 인텔리전스죠. 예. 작업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문자열과 그 해석 사이의 구분을 흐릿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제 뭐냐면 사람은 이제 지능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형식을 보고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4인가? 라고 그냥 요 문자열을 해석을 해서 이게 아이모든지 머신 그 뭐든지를 흐릿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왜냐면 음. 해석이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근데 중학교 때인가 뭐 초등학교 때 그때 연산 배울 때도 어려운 게 예,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쵸. 수학 그 예, 저기 뭐야 공부할 때 예. 그 참고서나 뭐 이렇게 뭐 일본에서 나온 책 뭐 이런 거에 거기에서 생각을 하지 말래. 생각을 하지 말고 아, 기계적으로 그 기호에 충실해 가지고 어 값을 도출을 하면은 안 틀린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 M모드로 이게 계산을 하면은 안 틀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I모드를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곱하기인가 나누기인가 빼기인가 왜냐 배운 게 있어서 그래서 아, 자기의 사전 지식을 자꾸 거기다가 덧붙여서 거기에 나온 그 기호들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와 유사한 생각을 한다는 거지. T가 나오면 이제 타임스, 그러면 그게, 곱하기구나. 네. 영어에서 타임스가 곱하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T가 더하기 기호라고 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 기계 체제 안에서는, 형식에서는. 근데 음, 우리는 자꾸, 이건 곱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틀리는 답을 내는. 그래서 연산에서 틀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생각이 공부한 게 많아서. 많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대. 그런 얘기를 그때 들은 적이 있어. 나는 저희 초등학교 때 살짝 기억나는데 연산이 제일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많아서 그래. 아, 여기 우리 작가가 독자들을 약간 그래도 좋게 보는 경향으로 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딸도 연산을 그렇게 싫어해요. 연산이 제일 지겹대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드리고 이 책을 보니까 연산을 왜 하는지 알 것 같네요. 음, 그러니까 형식 이 문장을 체계를, 보면서요. 예? 저는 잘 들립니까? 예, 네, 잘 잘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예.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생각난 게 예전에 그 수도승들 있잖아요. 네, 수도승들이 이제 그 어떤 저 암자에서 저기 벽시계가 있었대요. 괴종시계가 있었대요. 근데 그 괴종시계에 이제 참선을 들어가면은 그 괴종 소리, 시계 소리에 초침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괴종 소리에 그거에 집착하느냐고 이제 참선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연산 얘기했는데 그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다른 데에 집중하는 거. 제가 저도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아, 저는 이제 삐삐록 스타킹의 그 주인공인 삐삐가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렇게 주저리주저 떠드는데 삐삐록 스타킹은 워낙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그 소설의 내용이 생각이 났거든요. 음. 그것도 약간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사고를 기계적으로 안 한다는 거야, 사람은 결론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 우리는 네. 항상 아이모드로 이렇게 머리가 켜져 있다고. 그래서 뭘 이렇게 보면은
자꾸 해석하려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런 경향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이제 기계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기호의 그 규칙대로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숫자만 더해가고 그리는 거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 안 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빠른 거지 얘들은. 아, 그러네요. 아, 아니, 근데 그럼 어렸을 때 그 연산을 열심히 하는 거는 다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 두뇌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나도 좀 열심히 할 걸. 근데 지금 이분의 어떤 책에서는 그 논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 처음에 기계적인 어떤 그런 연산, 형식 체계를 익히는 데는 연산이 최고인 거네요. 음. 그러니까 왜 암산왕 해가지고 어린애들 TV에 나와가지고 뭐 숫자 쫙 놓고 그렇게 더하라고 빼라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 숫자를 네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애들. 얘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잘 맞춰요.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주판 계산하니까. 알치기듯이 그냥 머리에서 암살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걸 자꾸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뭘 이해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제 틀리는 거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자폐아 이런 애들이 오히려 암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연도를 보고 그것에 무슨 왜 음력 생일을 보면 그게 양력으로다가 환산이 바로 된대. 아, 그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야, 그거 좀 좋네. 그런 거 알겠네요. 이게 I 모드와 M 모드의 어떤 차이를 좀 알겠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그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I 모드로 작업하면은 요 세 가지의 땡땡땡을 보면서 바로 3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형식인데, 그냥 형식일 뿐인데. 예. 그러니까 하이픈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가 볼 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 형식 체계 내부에서는 요거는 그냥 하이픈 세 개일 뿐. 그 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건 결국 외부에서 부여한 해석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얘기를 형식성의 요구라고 하는 포멀리티, 포멀리티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 형식성의 요구가 음, I 모드를 끄고 M 모드로 해라. 그런 어떤 거고, 뒤섞이지 않게. 그래서 이제 I 모드를 의식적으로 끄는 거죠. 위치를 끄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적인 요구가 뭐냐? 그러면 규칙 외부의 것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 형식 체계에서의 의미는 수도점이 아니라 수동적. 수동적이어야 한다. 내가 능동적으로 뭘 부여하면 안 돼요. 수동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문자열을 기호의 의미에 따라 읽을 수도 있지만, 기호에 부여된 의미를 근거로 새 정리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요게 2 곱하기 6이 3이 6이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4는 8 해가지고 요걸 역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성의 요구 안에서는. 음, 예, 그냥 이거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또 다른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 형식 체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데 이 형식성의 요구라고 하는 이 포멀리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번 강조하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아이모드에 대한 강조가 아니고 이 포멀리티에 대한 강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은 이런 거겠지? 근데 이게 정리겠지? 하지만 아니다. 예, 거꾸로는 아니다. 이걸 보고서 이걸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니다. 이거 그 자체가 갖는 게 있다. 이 자체로 봐야 음. 된다. 예.
근데 이제는 불법적으로 규정된 소수라고, 하더라고요. 소수를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저 위에 소수는, 문장을 보니까 그런 예, 생각이 드네. 이게 아이소모피즘, 그 동형성이라는 게 방향이 예. 있는 거네, 방향. 양쪽이 똑같은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이거는 이미 해석된 거잖아. 의미가 부여된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거꾸로 유출을 해가지고 하이픈 뭐 두 개 P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석을 뭐야 역추적하는 거는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아, 동형성이, 아, 동형성 하면 우리는 양쪽이 똑같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예. 앞치나 뒤치나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어, 어디서 보면은 그 스케이트보드하고 자동차하고 앞으로 네 바퀴로 굴러가는 방향성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네. 음.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한 얘기 같아요. 저 뭐지, 그거? 롤러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를 형식을 보고, 그냥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뭔가 세계에 있는 자동차의 형식하고 연결하는. 근데 교수님, 그러면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왼쪽에 먼저 그 기계 시스템, 그러니까 포멀 시스템이 있고 네, 그거가 나중에 인간이 아이모드로다가 해석을 했을 때 오른쪽에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예, 그건 허용이 된다 이거지. 그게 이제 음, 아이소모피즘이다. 동형성이다. 음, 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바깥 세상에서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그걸 수식으로 거꾸로 대입해 가지고 이렇지 않을까 하는 거는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아, 그런 얘기구나.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저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규칙이, 정리해서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그 현실에서의 그 이야기를 그걸 기호로 바꿔놨다 해서 그 기계 시스템 안에서의 규칙에 맞는 정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 어우,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그렇죠. 아이 모드에서는. 이 양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거 동형성을 양방향으로 생각했는데,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장을 보니까 저건 맞잖아. 네, 예,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뭐 2를 4개 더하면 8이니까 그걸 기호로다가 환산을 해가지고 뭐 하이픈 하이픈 P 하이픈 하이픈 P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값이 음, 맞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규칙을 거꾸로 만든 거잖아 지금. 만든 거죠, 규칙을. 의미로 이미 환산된 걸 가지고 거꾸로 네, 만든 건데 저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걸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지. 아, 뭔가 뇌에 뭔가 활동하고 비슷하네요. 뭔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거하고는 연결할 수 있지만 이걸 갖고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음. 하여튼 요분이 소수의 되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소수. 아, 이 소수는 나도 힘든데. 일단 아까 그 수식 있잖아요. 그 수식의 어떤 내용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이런 4, 6, 8, 9 뭐 이런 합성수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이게. 음, 근데 소수는 어떻게든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어, 그, 아까 그 식 있잖아요. 이 책에 있는 그 식에서 그거 소수를 넣어가지고 했더니 얘는, 계속 안 나와요. 하지만 요것들이 이제 이 숫자가 원래는 2, 3, 4, 5, 6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빠져 있는 거죠. 구멍같이. 네. 이런 형태를 이제 구멍이라고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복하면 그 구멍들도 또한 공통으로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이 목록에 구멍이 나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이 공통 형태를 공유한다는 것은 합당한 걸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구멍들은 어떤 활자형 특성을 공유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형태라 불러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구멍들이 부정적으로 정의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구멍들은 긍정적으로 정의된 목록에서 탈락된 것이다. 하면서 이 긍정과 부정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리는 공동의 형태를 가진다. 예, 공통의 형태를. 아까 그 정리는 공통의 형태가 결국 아까 공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규칙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역으로 올라가면 결국 공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비정리는 그 공통의 형태, 그걸 도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리까지 도출하지 못하는 형태를 비정리 형태예요. 근데 정리는 뭐 참이 될 수 있지만 비정리는 어 참의 어떤 그 긍정의 어떤 그 되지만 비정리는 어쨌든 그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통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 거짓인 거죠, 거짓. 아까 참과 거짓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어, 이 비정리가 무조건 다 뭐냐 그쵸. 된 것이고 관점에서는 근데 요 질문들이 비정리도 공통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가? 아까는 못 갖는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근데 공통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 어, 이 형, 이 정리의 그 틀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공통의 또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거를 그런데 그걸, 형태라고 부르긴 거시기 하니까 부정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렵지만은, 그 정리의 형태가 아닌 이 소수라고 하는 것도 나름 나누어서 어쩌고저쩌고 틀이 있잖아요. 자기 틀이. 있지만 여기에 어떤 합성수의 어떤 정리에 맞지 않는 것뿐이거든요. 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그게 있다, 특성이. 그런데 그걸 또 어떤 형태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정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비정리들은 공통의 형태를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소수라는 게 왜 우리가 소수가 뭐냐 그럴 때 그 정의하는 방법이 있잖아. 일과 예, 자기 이외에 다른 인수를 갖지 않는다. 예, 그쵸. 그러면 소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예, 1도 소수고 2도 소수고 3도 소수지. 예, 근데 4는 소수가 아니지. 왜냐면 예. 4는 2 곱하기 2가 돼서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소수라는 게 하나의 그 그것도 규칙이 있다는 거죠. 예,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합성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뭐 4가 이제 최초의 합성수지. 음, 4, 6, 뭐 8, 9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예, 합성수인데 그런 합성수는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합성수라고 이렇게 규칙을 만드는 거는 어 이제 그러면 이제 4, 6, 8, 9 이런 숫자들이 합성수에 해당하는 그게 집합에서 이제 원소들인데 예, 그걸 실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걔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게 이제 그 뭐야 배경이 되는 거 아니야? 그라운드 저기 예, 뒤에 이제 그라운드가 예, 되는 거지. 예. 근데 얘들은 이제 원래 합성수의 규칙 공리에 안 맞는 애들이야.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규칙이 없는 건 아니야. 예, 그쵸. 그렇잖아. 소수가 어떻게 예, 나온다는 규칙이 있잖아. 규칙이 있죠. 예. 다만 그 앞에 합성수의 규칙이 안 맞을 뿐이지 예, 얘들이 합성수 규칙이 안 맞다 그래서 틀렸다는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할 수가 있고 그게 결국은 그 괴델의 불확정성의 원리,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원리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
그 백그라운드가 다시 이 그림, 피거가 저기 뭐 피규어, 예, 도성이라고 예, 해석했나? 예, 우리 원서에는 그냥 피거로 나오는데 피규어로 나오더라고요. 네, 피규어. 여기도 피겨하고 이제 피규어예요. 그라운드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컴포지트 합성수 그 개념에서는 피겨가 4, 6, 8, 9 이런 숫자들이고 합성수고 그게 이제 피겨예요. 네, 그리고 그 아닌 것들은 다 그라운드. 구멍, 그 홀스, 구멍들. 근데 아닌 것들이 알고 보니 소수야. 그 소수는 소수대로 규칙이 있어. 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놈들이 그라운드에 있었던 놈들이 그 안에서는 다시 피거가 돼. 네, 그쵸. 그게 무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의 집합에서 볼 때는 그 어떤 특정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그 규칙에 맞는 숫자들은 피거가 되지만 아닌 것들은 다 그라운드로 이제 뒤로 물러나거든. 배경이 되거든. 예, 근데 배경은 다시 그 들들끼리 또 규칙이 있어서 거기서 또 그 피규어가 돼요. 피거가 돼.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를 이제 그렇게, 괴델이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예, 예. 지금 그 약,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이. 근데 약간 재기적인 부분도 있네요, 거기에서. 그렇지, 제기적인 거지. 음, 그 특징을 계속 뽑아내는 거네요, 배경에서. 음, 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보면은 긍정의 어떤 의미는 그 포지티브한 디피니션이 정의가 있고 그 네가티브한 정의가 있는데 그 긍정적인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위에 합성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리가 되는 그 직접 생산 가능한 형태가 그려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구멍들 이렇게 그 빠지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애들이 이제 남겨진 거죠. 남겨진 거. 요런 애들이 이제 부정적 정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다음 장에 정경과 배경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여기서는 피규어를 전경이라고 했어요, 교수님. 음, 그라운드를 배경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경 또는 적극적인 공간을 틀 안에 그리는 경우, 이제 그림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의 상부적인 형상, 즉, 배경, 바탕 또는 소극적인 공간이라고도 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이 동시에 그려진다. 그렇죠. 이게 여백이든 뭐든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피규어를 그리면 배경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림에서는 전경, 배경 관계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 화가들은 배경보다는 전경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때로는 배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그림에서는 이게 별다른 역할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냐, 그 전경이냐. 그러니까 어떤 화가는 전경을 가지고 어떤 인물의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그 화가가 또 배경의 어떤 내용들도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뭔가 넣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배경과 전경이라는 게 그 그림에서 이렇게 쓰인다. 요게 이제 애셔의 세로 평면 그 매우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요 하얀 게 전경 같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 검은 거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 보니까 이 그림이 이게 이런 건가, 의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한 루프잖아. 그러니까 전경과 배경이 우리는 전경만 보려고 그러지 음, 배경은 이제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배경이 또 새잖아. 검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또 배경을 메운 거죠. 음. 근데 이게 내가 사군자 배울 때 네. 동양화에서도 그렇고 뭐 옛날 미술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특히 동양화는 배경을 더 중요시해요. 그 아, 여백, 화이트 그 저기 왜 화선지에서 먹이 붓이 안 간 데가
그걸 잘 그리는 사람이 진짜 잘 그린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붓질을 해서 겉으로 드러난 거를 멋있게 보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전경이 드러나면서도 배경이 배경 나름대로 또 하나의 어떤 이미지 형상을 우리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 게 진짜 사군자 그 동양화를 잘 그리는 거다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더라고. 그래요? 예. 그 여백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진 화가다. 근데 사실은 여백에다가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잖아요. 음. 여기도 이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전경은 뭔가 그 속이는 내용인 거고, 대부분. 화가들 보면은 전경은 약간 그 속이는 거고, 배경에다가 자기 진심을 담잖아요. 우리 언어에서도 그렇지. 말할 때 그 왜 비꼬는 말 있잖아. 네. 그 겉으로 드러난 빠롤, 네. 발화된 문장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네. 사실은 배경에는 그 사람을 그걸 가지고 그 말로 비난해가지고 상대방을 모욕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래, 너 그렇죠. 잘났다. 그런 거 전형적인 그게 그잖아. 너 네. 잘났다는 칭찬이잖아. 분명히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근데 네. 거기 음색에 담고 있는 게 너 잘났어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그건 무시하는 게 배경이 훨씬 더 센 의미로 다가가거든. 그러니까 그, 언어도 그렇지. 예, 그 피규어와 그라운드의 형태로 모든 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 같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그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그 네, 이제 처음에 부각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 세계에서 그 정신 활동을 하고 이런 언어 활동을 해서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의식적으로 만든 말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 그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고가 깊은 거지. 그 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배경에 뭐를 전제로 깔고 있구나라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읽을 줄 알아야 정확히 그 사람이 무슨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그 음.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교수님, 지금 여기서의 어떤 전경과 배경은 형식 체계 안에서의 전경과 배경인가요? 그렇지. 형식화된 것들, 그러니까 공리로부터 그 규칙에 규칙에 의해서 따라 만든 것들이 이제 그게 전경이죠. 전경. 그리고 예. 그거 비정리된 거, 그 중에 거기서 그러니까 규칙에 어긋난 것들도 이렇게 조합으로 뭐가 나오긴 하지만 걔들이 이제 정리가 배경. 안 된 거니까 비정리고, 예, 그렇죠. 비정리 그게 배경. 이제 배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형식 단계에 있는 거네요. 아직은 여기서 얘기하면, 이, 요 단계, 아직 시스템 안에 있는 거네요. 그쵸? 음, 아직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뭔가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렇지. 형식 데이터, 체계 안에서, 네, 형식 형식 체계 체계 안에서. 안에서의 지금 그 정리, 비정리를 구분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어떤 형식 체계 안에서 기호로 그냥 이거는 예, 그림이지만, 음, 그림에서 배경과 그냥 그것들이 그냥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있는 게 있다. 그쵸?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제 공식적으로 두 종류의 전경을 구분해 보자라고 하는데, 필기체로 그릴 수 있는 전경과 재기적 전경이라는 표현을 이분이 이제 쓰시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용어라고, 필기체로 그릴 수 있는 전경은 그 배경이 그림으로 그릴 때 우연히 나타내는 부산물일 뿐인 전경이다. 예. 배경을 그릴 때 우연히 나타나는 부산물인 뿐인 전경이 이제 필기체로 그린 전경인데, 이 재규적 전경은 그것이 배경 또한 독자적인 전경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경을 말한다.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처음에는 합성수지만 그 빠진 숫자들을 다시 이렇게 모아서 다시 얘도 피규어가 될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재기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걔들이 이제 배경이었지만 네. 합성수의 입장에서는 배경이었지만 거기 안에서 규칙을 새로 발견하면 네. 이제 재기적인 전경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요 그림과 같이 그 음, 우리는 요 하얀색 그것을 정경으로 봤지만 까만색도 보면 또 하나의 정경인 것처럼 음, 배경이었지만 정경인 것처럼 그런 어떤 거 같다라는 것 같아요. 즉 정경이 이중 필기체다 이런 거죠.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재기적 정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기체로 그릴 수 있는 정경인데 재기적이지 않은 정경들도 존재한다. 그건 뭐냐? 이 그림이 스콧 김이라는 분이 그린 건 그림이거든요. 나는 그의 그림에 전경 정경 그림이라고 그린다. 이게 저는 그거 같아요. 그 뭐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이게, 그냥 정경이 다 될 수 있는, 음. 요런 무늬가 이게, 이거는 분명히 전경과 배경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얘는 전경과 배경이 그냥 동시에 다 나타나 있는 무늬. 어떤 게 전경인지 알 수가 없지, 지금. 예. 그래서, 정경이고 배경은 어디에도 없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정경들만 있는 거죠. 하얀 거 중심으로 보면 하얀 거고. 예. 그, 검은 그런 거. 그림 있잖아. 왜 이렇게 사람 얼굴 두 사람이 얼굴 예, 마주보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트릭, 컵이고, 뭐. 트릭, 트릭이라고 하나? 그거를 트릭? 음. 예. 예, 그런 그림이 있죠. 착시 현상이라고 착시 보통, 현상, 맞아요. 착시 현상. 뇌에서는 얘기하지, 뇌과학에서는. 예. 착시를 일으키는 그 그림들이 뭐가 정경이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 교수님, 이 배경과 정경에서 이 얘기를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재기적으로 그러니까 전경을 우리는 그러니까 뭐야 M 모드에서 기계 모드에서 공리로부터 규칙에 맞게 추출된 정리들 이거에만 이제 우린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네. 뒤에 거 나머지는 이제 배경으로 다 빠지는 건데 그 안에서도 또 그 규칙을 발견하면 새로운 개들이 또 전경이 되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무한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 속이나 수학식이나 이런 그림에서나 또 음악에서도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면은 그게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 확실하게 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아,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는 불확실한 것들이 그 집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계속 그들의 불확실성의 연속되니까. 원리를 이렇게 얘기를 자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 포멀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되게 다 설명할 것 같지만 그 뒤에 또 저런 게 숨어 있다는 거지. 배경이. 아,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네. 반복이 아니라 계속 뭐가 다른 게 계속 나올 수 있다. 음, 음. 야,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 만사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아니, 나는, 그 얘기 그 하려고 책,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열심히 보는데, 뭐, 연결이 된다는데, 이게 얘들이 모르겠더라고요. 뇌과학 얘기하고 인공지능 얘기하고 그 학문의 세계, 뭐 진리 체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인텔리전스 모드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저렇게 기계 시스템 안에서도 모순이 발견이 되는데 재기적인 어떤 음. 관계라는 게 그 마치 인간들은 모든 진리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고. 아, 그거를 그 문장으로 꼬집은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지.
네네요.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보면은 다 말장난인데 그거를 마치 자기네들이 어빗냐, 그리고 어떤 말에서 진리를, 명제를 찾아내 가지고 이건 진리다라고 자기가 판단하면 대단한 발견이나 한 것처럼 우쭐대고 하는 게 웃긴다. 다 그건 말장난이다. 인간들의 아이 모드에서 다 바라보는 관점이라서 그건 다 허튼 짓만 하고 앉아 있는 거다. 그게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라. 그런 선언을 한 거지. 그건 아, 다 말장난이다. 진리만 얘기를 해라. 그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규칙에 맞게 공리에서부터 유도된 것들, 그러니까 수학의 세계지. 수학의 네. 세계는 그 유클리드의 그 공리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이 도출이 되잖아요. 네, 공리의 그거에 세계. 맞는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고, 그리고 진리 명제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긍정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부정인데 그 부정 중에서 혹시 뭐 꽤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장을 하나 명제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진리를 찾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또 그 다른 안에도 배경에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음, 나름대로 또 뭔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무한히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아, 그 리밋이 딱 정해져서 끝이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철학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하는 거고 괴델은 그걸 수학 정리로다가 보여준 거고 아, 이렇게 그 저기 뭐야 포멀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아, 바하는 음악으로 그걸 보여줬고 액션은 이걸로 애셔는 그림,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좀 불확실성의 정리구나, 다른 이게. 느낌이 있는데 예전에 피타고라스가 그 루트라는 숫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무너졌잖아요. 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루트라는 무리수네, 개념이 예. 생겼는데 그 숫자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않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무너졌다는 것은 또 그런 또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했어야지. 예,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를. 예, 불확실성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불확실성에 따라서 루트라는 그런 무한값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그걸 인정을 했으면 이제 포용적인 그 생각을 가진 사고 체계를 갖는 거지. 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더 이제 확실히 알게 됐네요. 근데 이제 음악에서도 이 전경과 배경이 있다. 이러면서 아까 뭐야, 바흐나 이런 데 이제 재기적인 이런 성부나 강세와 박자, 뭐 이런 것들, 이 전경과 배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네, 보다 보니까 그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 그림은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림도 어떤 내가 보고 싶은 전경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딸려 나오는 배경이 있고, 우리 기억 체계도 보면 의미를 기억하는 단계가 있고, 그 의미에서 배경을 기억하는 일화 기억이라는 게 있고, 이런 어떤 체계들이 해서 같이 합쳐져서 기억을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원리가 다 그러네요. 음, 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림이 저렇다면 소리도 그렇겠구나. 소리도 음, 배경이 되는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뒤에서 그러면 우리는 일화 기억을 잘 갖고 있으면 그 일화 기억을 잘 기억하는 애들은 거기서 또 계속 생각하다 보면 새로운 걸 또 찾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셜록 홈즈처럼 그 행간을 지나가는 읽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 행간을 읽는다. 인간의 있는 그쵸? 네. 예. 같은 요즘에 얘기죠. 요즘에 AI로 그 유행했던 노래를 70년대 펑키로 바꿔서 또 재해석하는 노래가 또 나오고 아, 이런 게 다시 또 그 유튜브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노래인데 완전히 느낌이 또 달라요. 완성도는 되게 높고 그런 게 또 네, 보다가 편곡해가지고 나오는 거군요. 네 보이지 않았던 게 또 보이는 그런 또 들리는 게 또 아, 들리는 게 또 있지 않을까라는 또 느낌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한번 그 유튜브 링크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한번 올려주세요. 네. 어, 아니, 그리고 어디서 난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 그 되게 이제 유명한 곡인데 곡 이름은 생각이 안 나. 클래식 곡인데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 곡을 거꾸로 연주를 해. 아, 악보 완전히 리듬을 따라서 거꾸로 연주를 하는데 그게 음악이 되더라고. 되게 듣기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생각하기도 힘들잖아, 그게. 아니, 그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하니까 될 수는 있겠네요, 진짜. 예, 악보를 머릿속에 외운 사람은 그걸 거꾸로 연주를 하는 거야. 이야. 경남이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대단해서요. 감탄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동요 같은 건 가능하잖아, 우리도. 예, 그쵸. 나비야, 그러면 야비나, 이렇게. 아니, 음까지 거꾸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96페이지의 요 그림을 보면은 요 그림이 재밌더라고요. 이게 아까 그 제가 그린 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여기 그 문자열들이 쭉 아까 형식 체계에서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멀한 웰폼된 그 글씨냐, 그 문자열이냐, 그러면 웰폼인 거 안에 또 보면 이게 공리냐, 그 이제 공리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정리는 규칙에 따라서 지멋대로가 아니라 이제 규칙에 의해서 생성을 계속하는 거예요. 꼭 요 끝을 보시면 그 프랙탈 그것처럼 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 이렇게 그 규칙에 따라서 정리가 이 공리를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 공리가 없는 어떤 부정된 공리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부정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앙상한 가지만 있는 계속 그거는 그게 없는 거죠. 생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짓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부정된 것들이 만들어지는 도달할 수 없는 계속 그런 거짓들만 생기는 거죠. 여기는 계속 요 안에가 요런 것들이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참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정리라고 하는 가지에 붙어 있는 이런 규칙들에 의해서 참들의 어떤 규칙들이 계속 생성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요렇게 되는 게 이제 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 규칙 속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의미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 이 그림 보면서요, 이제 프랙탈도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정리의 이제 하얀색 부분하고 정리의 부정의 이쪽 부분이 이게 딱 막국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의 부정이 될 수도 있는, 아니, 그런 거, 이제 같이 맞붙어 있다. 이제 동형성은 아니지만은 참과 거짓이 항상 붙어 있다. 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이게 음. 근데 이제 참의 영역이 있고 거짓의 영역이 명확하게 나눠지네. 그렇죠. 참과 거짓이 붙어 있겠죠. 이진이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좀 재밌었어요. 음악은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기적 열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게 나는 당시 소수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어떤 집합도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믿음을 떠받치던 그 직관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경과 배경은 어떻게 그야말로 똑같은 정보를 지니지 않을 수 있을까? 음, 그 정경과 배경은 나에게 상보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암호화된 같은 정보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전경에 드러난 것도 정보지만 배경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정보다라는 얘기인 것 같죠? 그 위의 그림, 이 문장을 이제 위의 그림으로 만약에 빗대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무를 생각할 때 왼쪽은 그러니까 이쪽 왼쪽을 보면은 어 이게 하얀 게 나무고 네, 나머지는 뭐 잎이나 뭐그 배경이 되겠지. 어두운 네, 밤에 뭐 가지만 앙상하지만 있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랬을 때 검은 부분은 배경이고 하얀 부분은 전경이 되잖아. 네, 네, 그쵸.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게 겉으로 이게 하얗게 드러난 부분을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는 검게 드러난 부분이 이게 이제 그 정리 안 된 부분이잖아. 이게 부정적인 어, 거잖아. 네네. 근데 이게 나무같이 보이잖아 또. 그렇죠. 그것도 나무같이 보이죠. 그렇지 나무같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의식도 나는 저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어떤 시냅스들이 연결된 것들을 그 뭐야 규칙에 맞게 시냅스가 연결된 거는 우리가 전경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에서는 그거를 끌어내서 이제 말도 하고 이렇게 뭐 지식도 형성되고 개념도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그 시냅스에 연결된 배경 그 옆에 이제 다른 또 그 왜 어쨌든 거기에도 뭔가 그 신경 세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들을 거꾸로 유출을 하면은 거기서도 정보를 또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 어두운 면이 아닐까. 뒤에 이제 배경이 아닐까. 그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뇌에다가 이제 빗대서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대칭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혹시 양가성이지. 그 왜 음양사상하고도 통하는 거지. 우리는 양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에는 항상 음과 양이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드러나는 거고 또 그 그러니까 양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음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거 꼭 그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할 때, 영상 앞단에 어떤 그 행위가 있는데, 영상에 그 인식하는 행위가 있는데, 사실 행위도 중요한데, 맥락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그 뒤의 맥락에서 이 행위가 돼야지, 음. 그게 서로 상보적이에요. 그, 저는 지난,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물리학에 좀 빠져서 모르겠는데 전자가 발견된 다음으로 반전자가 또 발견됐잖아요. 예, 우리가 몰랐던 새로 반전자가 나타나서 이 책 내용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반대의 개념도 또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죠. 좀 반전자가 또 있는 거지. 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라고 하는 맥락이죠, 맥락. 뒷단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맥락들이 꼭 내가 어떤 행위, 이렇게 내가 뭐 이거 많이 드는 예시인데, 막 넘어지는데 해변에서 넘어지냐, 아니면은 지하철에서 넘어지냐에 따라서 같은 넘어지는 행위인데 그 위험이 틀린 거예요. 서로 어떤 의미가 틀린 거예요. 해변에서 넘어질 때와 지하철에서 넘어질 때. 그러니까 사실 이 넘어진다고 하는 거는 전경에 해당되지만 어디서냐라고 하는 거는 맥락 뒤에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의미만 갖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배경하고 그 앞에 전경이 상보적인 그런 역할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어떻게 그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서로 해석되는 설명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두 가지가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맞아요. 그 판화도 그렇잖아. 판화. 이게 네. 판화야, 사실은. 아, 제시어가 판화가야, 판화가. 이분요? 네. 음각이라 그러잖아요. 왜 음각?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릴 때는 음각을 판다고 이 사람은 네, 그쵸. 이 페인트 브러쉬 저기 유화나 이 수채화 그릴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양각을 그리지만 판화에서는 거꾸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파낸다고 그쵸. 음각을 파낸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도장으로 이제 잉크로다 찍으면은 그 안판 부분이 이제 전경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보는 음각이나 양각이나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런 의미지.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 재미나, 재미나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식 체계 중에서 그것이 소극적인 공간이 어떤 형식 체계의 적극적인 공간도 아닌 것이 존재한다. 음. 형식 체계 중에서는 이런 어떤 집합이 공간이 어떤 형식 체계에서는 또 적극적인 공간도 아닌 것이 존재한다. 이 말이 되게 어렵다. 네, 그대로 옮겨 적은 건데. 네, 뭐 이게 거기 중간에 있는 이 형식 체계 중에는 그것의 소극적인 공간이 그 어떤 형식 체계의 적극적인 공간도 아닌 것이 존재. 똑같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 옛날에 그 집합, 화살표 있잖아요. P에서 Q는 참이면 이 예, 여집합이랄까요? not Q에서 not P로 가도 참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게 그 외에도 존재한다.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거기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확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어쨌든 요거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재기적 열거 가능 집합이지만 재기적이지 않은 집합이 존재한다. 이 사람 계속 불확실해. 표현이 너무 불확실해요. 이 역시 불확실성의 논리를 만드신 불확실성을 하신 것 같네. 말이 지지만 또 아니래.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렇답니다. 아니, 이거 웃기는 게 요새 이제 그 뭐야 핸드폰하고 오래 시간을 보내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네. 근데 그 광고를 하면서 뭘 하냐면은 광고가 자기네들은 없대. 자기네 게임은 광고가 없는 게임이래.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광고하면서. 어유, 그러게요. 이게 모순이네요. 이- 이분도 모순 같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기적 열거 가능, 열거 가능, 이라는 문구는 필기체로 그릴 수 있는 이라는 우리의 미술적 개념에 대한 수학적 대응물이다. 음. 이런 거죠. 그 필기체로 그릴 수 있다라는. 그리고 재기적은 재기적 대응물이다. 이거 그대로 내가 밝혔을 건데. 그렇습니다. 재기적은 재기적 대응물이다. 음. 어떤 문자열의 집합이 재기적 열거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이 활자형 규칙에 따라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활자형 규칙이라는 건 아까 보셨죠? 막 이렇게 넣고 막 빼고 하는 연산 같은 어떤 그 정리의 단계죠. 그거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다. 재기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겠죠? 그래서 늘어나기도 하고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화가의 규칙은 화가의 규칙에 따라서 생성될 수 있는 선의 집합으로서의 정경이라는 개념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요 선의 집합이라는 거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기적 집합은 그 배경 또한 정경이 되는 그런 정경과 같다. 이 말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있어요. 재기적 집합은 그 배경 또한 정경이 되는 그런 정경과 같다. 98페이지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분도 불확실하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형식 체계 중에는 활자형 결정 절차가 없는 것도 존재한다. 아까 그 결정 절차라는 거 보셨죠? 정리하고 비정리해서 이렇게 시간의 어떤 제한된 영역에서 이렇게 그 하는 그런 단계 보셨죠? 결정 절차가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내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그 우리 앞에서 교수님이 얘기하신 개념에 그 다 포함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경과 배경이지만 또 그게 전경이 될 수 있는 그 부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무한 반복될 수 있다. 라는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어려운 말로 재기적인 단어를 써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모든 전경이 재기적인가? 아니요. 모든 집합이 재기적인가? 아니요.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교정하기 힘든 말인 형식으로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아까 포멀러티. 그래서 구멍들, 아까 그 합성수에서 그 빠져 있는 그게 이제 아까 그 비정리 영역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면 배경이기도 하죠. 그 어떤 명시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다. 왜 그렇겠죠? 그래서 그 구멍들은 아마 그 어떤 공통적인 속성이나 형식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뭐 공통적인, 아니, 근데 없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분석에서 이 포멀, 형식이란 말을 쓰고 싶은지는 각자 취향에 달려 있지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도발적인 일이다. 예,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포멀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포멀이. 그쵸? 그렇지. 근데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구멍들이나 이런 비정리 영역은. 말이 맞냐? 이 얘기고. 그래서 아마 형식을 정의하기보다는 그 낱말을 어떤 직관적인 유동성에 맡기는 편이 가장 좋을 거다. 굳이 포멀이라고 하는 말에 편착해가지고 그 시간 버리지 마라. 그냥 그때그때 적당히 알아듣고 써라. 그 얘기 같아요. 누가 이거 갖고 딴지 걸었나 봐요? 형식 체계인데 형식 체계인데 왜 비정리가 들어와 있나요?라고 하고 누가 딴지 걸은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은 이게 플라토니즘이라는 게 워낙 서양 사회, 우리 뭐 지금 동양 사회도 뭐 거의 그 플라토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서 포멀 시스템을 좋아한다고 누구나 다. 이게 그렇죠. 법률, 그러니까 법치국가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포멀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그렇죠. 규칙화하고 그 회사에서도 회사 설립하면은 정관을 만들어야지만 법인 설립이 허가가 되잖아. 그게 포멀하게 체제를 만든 거야. 그 규칙에 맞게 행동해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인포멀하게 돌아가는 것도 많잖아. 그 비정형화된 것들이 우리는 같이 공존을 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플라톤이 어떤 이데아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거는 맞는 진리고 그 이외의 거는 틀린다. 이렇게 철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지배를 모든 사람들이 좀 다 받고 있다고 봐야 돼. 음, 포멀한 걸 좋아해, 누구나. 그 뭐 랭귀지 파이썬 이런 랭귀지를 만들어도 신텍스를 딱 개발하잖아요. MIT 그렇죠. 애들이 만들겠지. 이게 포멀한 규칙 체계를 만든다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거는 문법적으로 에러가 나기 때문에 디버깅을 해야 돼. 그거를 선호해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죠.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전경에는 사람들이 만족해. 왜냐면 이건 포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에 맞기 때문에. 근데 그 배경에 있는 거는 이건 다 틀린 거야.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근데 음, 사실은 그 암흑 속에 있다고 하는 뭐 이게 카오스지. 그런 그 혼돈의 세계 뒤에 물러나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 규칙을 못 발견한 거지. 거기서 또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면은 걔들이 진리로 뛰어올라. 그래서 새로운 포멀 시스템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지. 그 토머스 쿤에 의하면은 새로운 음, 과학 시스템이 생기는 거라고. 양자역학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들 다 반대했어. 아인슈타인조차도 양자역학을 인정 안 했잖아. 끝까지 죽을 그렇죠. 때까지.
근데 지금은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포멀 시스템이 이제 됐으니까. 그럼 지금도 우리 그 미지의 영역들, 우리가 모른다고, 뒤로 제껴놓고 배경이나고 다 했던 것들이 어떤 게 거기서 또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지 몰라, 포멀 시스템이. 그러니까 음, 그거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게 아니라 그 배경도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를 해서 거기서 뭐 규칙을 발견해가지고 포멀 시스템을 하나 발견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현명한 거지. 네. 얘들은 틀린 거야라고 제껴놓고 무시를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그 틀, 뭐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지. 아, 근데 교수님 결국 그거네요. 여기서는 해석, 해석의 대상이 시스템 내에 어떤 그 객체 안에 있는 뭐 아니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머신 모드로, M 모드로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 체계를 바라볼 엠모드를 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계속.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체계를 볼 때, 그 체계 안에는 그 뭐 재기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뭐 다 그 섞여 있고, 자기들끼리 뭐 규칙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규칙적이지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 규칙적인 것도 있고, 아예 음. 다른 것도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M 모드의 어떤 세상이 있다라는 걸 인식해라. 그 복잡하게 돼 있다. 엠모드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엠모드 자체가. 근데 그거를 그 포맷 시스템으로 우린 끌어들이려고 자꾸 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배경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또다시 엠모드로 규칙화돼서 공리가 거기서 발견이 되고 그걸로부터 정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를 인정하라. 이, 근데 이 교수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책 나올 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꼭 복잡계 있잖아요. 옛날에 복잡계. 예.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이분이 쓰시는 것 같네요, 꼭.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아, 복잡계에서도 질서가 있어서 예. 거기서 새로운 것이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거지 그 예. 안에도 질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괴들, 이런 어떤, 지금 이분도 결국 복잡계의 어떤 세상을, 에서 뭔가를 찾아가는, 해석해가는 그런 음. 어떤 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예전에 한참 프랙탈 유행하다가 지금은 유행을 안 하던데 그 이유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때 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거나 예. 그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규칙성, 이게 발견이 되면은 그때는 막 난리가 나. 유행이, 뭐, 그것만 아니면 그거 모르는 사람은 바보인 것 같고 막 이런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이 다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신기한 게 아니잖아. 새로운 발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화돼 버리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다. 예.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인기 없고 그거 갖고 못 버는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그 이게, 새로운 그 안 알려진 배경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게 선구자예요. 돈을 그러네요. 벌고 그 사람들이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재밌겠네. 기대가 돼. 복잡한, 지금 이거 지금 그거잖아요. 그 어떤 제기도 안 될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기도, 규칙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도 있고, 공리가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그런 어떤 엠모드의 세상이 있다. 있다. 네, 있다. 그리고 그렇게 봐야 한다. 모든 게 다 하나의 그걸 걸로 돌아가지 인정을 해야 않는다. 된다. 인정해야 한다. 네, 어제 딱 간단한 진리여서 좋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 그리고 당시에 이제 못 받아들였어요. 엠모드에서 이렇게 정리화된 것들, 예, 정리화된 것들은 규칙에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지. 그쵸, 예, 그 쓸모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공리론.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이용을 하는 거지. 아, 야, 근데 안 알려진 배경에 있는 것들은 아직 미발견됐고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어, 거기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자.
이게 어, 이제 괴델의 생각인 거지. 좋네요. 생각이 아주 좋은데요. 음. 무수히 많아요. 뭐 과학자들이 뭐 선구자들이 다 발견한 것 같아도 아직도 미발견된 그 진리들이 수두룩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예 양자역 가까이 나와가지고 이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또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입자 또 물리학 나오나요? 부분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게 무수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아, 그지 신소재 그 나노 신소재 학과 이런 애들이 공부하는 게 그런 거잖아. 어떤 새로운 물질이 또 우리 세상에 또 나올지 몰라요. 야, 이게 참 신기한 또, 하여튼,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그 패러그램은 다 정리 못했지만, 그 아까 마지막 문장만 제가 하면, 결국 앞방향, 뒷방향으로, 그게 이제 맨 마지막 장인데요. 맨 앞방향, 뒷방향으로 얼마든지 간섭을 끌어들이는 형식 체계의 잠재적 복잡성이야말로, 라고 하면서, 이 잠재적 복잡성이 있다. 음, 하고, 야, 괴델의 정리, 튜링의 정지 문제, 그리고 재기적 열거 가능 집합이 모두 재기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같은 제한적인 결과의 근원이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 복잡한 어떤 잠재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음. 그게 뭐 재기적으로 뭔가 돌아가면 규칙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엠모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표현이 좋네. 잠재적 복잡성. 네, 그 101페이지 맨 음.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복잡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잠재적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그쵸? 음. 갖고 있다는 거죠, 잠재적 예, 복잡성을. 그 안에 또 뭐가 발견될지 모르는 거지. 네, 이상입니다. 혹시 그 뭐 궁금하거나, 소감이나 코멘트나 그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야기하고. 네, 우성이는 조용한데 지금 뭐 하나. 유성이 지금 숙제 하나 봐요. 제가 내일 입주 이제 들어가서 지금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나저나 내가 14일 날 가면은 한 세 달 동안 없을 텐데 여기는 참여를 할게. 이거 저기 줌으로다가 뭐 중국에서나 네. 필리핀에서나 저기가 인터넷은 되니까 줌에는 참여를 하는데 그 중국 거기는 몇 시간 차이 나요? 뭐 한 시간밖에 차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한두 시간밖에 차이 안 나요. 곤명이니까 아마 두 시간 정도 차이 날까? 아, 가깝네요. 예. 비행기로 직항으로 가면은 5시간이더라고. 오, 근데 직항은 너무 비싸. 대한항공이 있더라고. 아시아나도 있고. 근데 너무 비싸고 중국 그 항공으로 가면은 거의 반값. 어, 음. 좋네요. 아, 이 그래서 계신 동안 뭐 놀러 가야 되긴 하네. 한번 와요. 숙소는 마련돼 있으니까. 그 무비자죠? 한 달은 무비자야. 네, 그러니까 한 달 무비자. 그냥 오면 돼. 네. 뭐 너무 아쉽습니다. 내가 재워주고 먹여줄게. 네. 그, 그 뭐야, 거기서 한국 식당 좀 찾아주세요. 많을 거야, 거기는. 도시가 큰 도시라서. 아, 그래요? 예. 네. 혹시 다른 코멘트 한마디씩 하시면서 끝내죠. 우리 박성호 박사님, 아니, 경남이 지금 열은 거 아니야? 네, 열려 있습니다. 어, 그, 요즘 책 읽을 때, 저번에 대표님이, 이 챕터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음, 라는 말씀을 하셔서 요즘 그걸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읽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번 챕터 읽었을 때 좋았던 게, 이 전경 배경 쪽이 되게 눈이 많이 갔었습니다. 어, 저희가 음악 같은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가사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뭔가 가사 다 없는 막 AR 음원 같은 거 들으면은 이 가사를 좀 복돋게 해주기 위한 그런 그 그치. 설계라고 해야 되나 막 작은 베이스 막 둥둥둥둥 점점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이나
아니면 이런 그림의 배경이나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인지하고 의식해 본 적이 없기도 했었는데, 뭔가 그런 뭐랄까, 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음, 됐어서, 그러니까 음, 정규이고 배경이고 어디에도 없다, 뭐 이런 게 제기적인 전경들의 모범이다, 라는 말이 쭉 이제 살짝 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음. 다음에 한 번 더 읽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 아, 파악할 수 있겠다는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정경과 배경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사실은 쌓이면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에 토요일 날 다 같이 전시회를 하나 갔다 왔는데, 약간 음, 이런 거 같이 학습하고 계속 보게 되다 보면은, 되게 세상 바라보는 폭이 넓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이게 그 세상을 보는 거를 통으로 안 보고 항상 그 뭔가 나누어서 보기 시작하면 네. 그게 나누어서 보면은 정보를 더 전문적으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막 박사님. 요거에서 생각한 건데 우리가 MIU 이제 체계를 했잖아요. MU 네, 체계죠. 네, 거기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아까도 뭐 M 체계, 기계적인 방식 거기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정리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M이 이제 기계적인 방식이고 I가 지능적인 방식이고 U가 unknown 알려지지 않은 방식 그게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의 선 그런 거를 네, 많이 이제 인용한 것 같아요. 선 음, 방식 약간 알지 못하는 아예 우리가 이제 거의 알지 못하는 세계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체계를 할 때 M부터 시작하고 기계적인 방식, 그게 어떤 저기 구체적인 거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저기 TQ 뭐 하이픈 체계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M 체계부터 시작해서 또 I가 이제 이제 I 있고 또 I가 있으면은 그게 I를 왜 두 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기 지능이 한 번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거를 또 한 번 생각하고 거기다가 또 메타. 이제 어떤 거는 MIIU를 했으면은 M 기계적인 방식에서 생각하고 I는 지능적인 것을 또 생각하고 그 지능적인 걸 또 한 번 지능적인 걸 생각하고 안 되니까 언 방식을 생각하고 뭐 그런 체계인가? 그게 맞나요? 아니,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 네, 그래요? 아이가 세 개면, 예. 예, 몰라. 언이 아니야. 유로 바꿔라. 그, 모르니까 이유를 바꿔라. 네. 그 메타예요, 메타인지. 아이가 그거고, 그 인식들이고, 그 뭐, 네. 의미 부여한 거고, 그걸 네. 묶는 또 하나 그 위가 이제 UAU. 음. 유는 삼통식이라는데, 그래요? 그게 메타인 건가요? 근데 아, 그 선이, 선, 위에, 이게 메타도 더 위인 거지. 네, 메타보다도. 예, 그러니까 아이가 예, 하나일 때는 그 인간의 생각으로 보는 거고, 그 네, 위에서 보는 게 아이 두 개고, 네, 더 그렇죠. 위에서 그 보는 게 위에, 아이 쓰리고, 예, 세 개면 이제 근데 이제 U가 이제, 그거보다 더 올라가려면 아이 네 개로 하지 말고, 이유로, 그 불가지한 세계, 예. 칸트가 얘기하는 절대 세계 이런 걸로 가는 거지. 하여튼, 그러니까 음, 정해지지 않은 세계. 그게 불확정의 세계야. 불완전한 네, 세계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계속은 아니고요. 좀 이 책이 이제 읽을 때마다 또 제가 다음에 13장을 읽는데요. 한번 미리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지금 나오는 것보다 훨 복잡하고요. 지금 오늘 한 것이 아까 우리 최복은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 저기 합집합, 뭐 교집합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나오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그래서 그게 또 이 뒤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더 밑밥을 고민이 깔고 되더라고요. 있는 거예요. 어우,
뒤에가 수식이 되게 많네요. 그쵸, 맞습니다. 이거 뭐 이게, 알아먹지도 못하겠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 이제 우리 오늘 대표님이 얘기한 출원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 출원 방식을 더 이렇게 이분이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엠모드의 세계를 그냥 멋대로 만드시는 것 같아. 어우, 좋습니다. 그리고, 최보건 선생님. 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약간 또 푸념으로 또 갈 수도 있겠는데, 과거에 이제 막 이제 대학교 졸업 막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어, 그, 어떻게든 써먹을 거라고 생각이 왔는데, 이미 써먹으려고 했던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와서 이제 다시 배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거하고 이제 매칭이 안 돼서, 과연 또 이제 회사 내에서 가지고 있는 또 흐름하고, 거기에 또 흐름에 안 맞춰 가다가, 이 사람들끼리 또 부딪히면서 이 사이에 나와 있는 그 융통성을 어느 정도까지 또 파악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그걸 전 감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또 그런 경험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 인간의 네, 마음 복잡하죠. 네. 근데 여튼 그게 좀 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박사 과정 끝날 때 그 박사학위 받으면서 막 다 모르는 것 같은 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도 교수한테 이거 제가 이게 받기가 겁나는데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도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박사 자격이 있어. 모르는 걸 안다는 게 엄청난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냥 파편적으로 받아들인 그 세상에 그 얕은 지식만 갖고 자기가 되게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하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이거저거 새로운 걸 막 그 각 분야에서 뭐 물리학 공부도 하고 생물학 공부도 하고 우주과학 뭐 뇌가 공부를 잔뜩 하면 할수록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영역이 자꾸 분명하게 드러나. 그래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무식하다. 이거를 발견한 것이 엄청난 발전이다. 지적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로가 되고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내가 그거라도 아는구나. 이런 게 자부심이 생기고 그게 점점 넓어지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모든 지식을 다 그 섭렵하고 정복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현명한 거지.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불가지한 영역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다 알아버리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그렇잖아. 다 알면 뭐 전지전능한데 뭐로 살아. 그냥 죽으나 사나 매한가지인데. 근데 어, 미지의 영역이 있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다행이고 행복이고 그래서 살아있을 가치가 있겠다. 죽을 때까지 한번 할 일이 있다는 게 오히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교수님 거의 70 너무 다 되셨는데 지금 중국 가시는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지금 공부하러 대단하세요. 중국이 뭐 호기심도 가고 워낙 대국이라 지금 가장 부상하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빠르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나라라서 옛날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모르는 게 많더라고 중국에 대해서도 역사나 지리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가서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유비가 놀던 무대에 가서 한번 깊이 한번 공부 좀 해보겠다. 걔들이랑 부딪혀가면서. 좋네요. 그리고 우성이가, 네. 저도 음,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기체로 그릴 수 있는 전경과 재기적인 전경 이 두 개가 맞물려서 그 배경 자체가 이제 전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인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배경이란 게 존재할까라고 약간 물음을 좀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배경이라고 그냥 단순히 지나쳤던 것이 전경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렇지. 깨달음도 얻었고. 다음 주가 제가 발표인데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나도 그 되게 그 급한 상황에서 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우성이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성이가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승준이가 할 겁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복원 선생님께서, 아니지. 그 다음에 경남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경남이부터는 그 장이 다시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만 조금 조정이 됐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뒤로 가면 더 어렵다. 원래 그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게 묘미죠. 아, 아이, 근데 같이 하니까 걱정할 네. 거 없어요. 이제 같이 해서 여기까지라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또 오늘 저도 막 그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막 그 채팅, 저기, 클로드로 했는데 이상하게 나왔어. 아까 문자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도구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와, 이게 너무 진짜 축복된 독서. 환경 속에서. 예. 네, 예, 하여튼 다음 오늘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